우리나라 국보 319호, 200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집필한 의학서 동의보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의서부터 전국의 민간요법까지 집대성한 의학계의 원조 백과사전 동의보감에 이것이 되는 방법까지 실려 있습니다. 바로 투명인간이 되는 법. 동의보감이요? 동의보감이에요. 에이,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허준 선생님? 아닙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모르는 거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가끔 책 보면 중간중간에 깔깔깔 이러면서 깔깔이처럼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서. 총 25권에 달하는 동의보감 중에 치료 대상으로 삼는 여러 질병들과 의학 지식을 기록한 잡병편에 은형법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형법은 숨을 은 모양 형, 법. 직역하면 형체를 숨길 수 있는 방법, 즉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을 뜻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은형법이라 돼 있네. 그죠? 동의보감에 실린 투명 인간 되는 법. 흰 개, 쓸개와 통초, 개심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꿀과 함께 환제를 만들어 복용하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은형하게 한다. 아니, 이대로 하면은 진짜 투명인간이 되는 뭐 사례를 보셨던 건가? 자, 실제로 몇 년 전에 K본부의 모 프로그램에서 동의보감 속의 은형법을 그대로 실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투명 인간으로 변신하지 못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변신했더라면 지금쯤 전 세계가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면은 동의보감의 은형법, 이게 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뭔 뜻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장난으로 쓰신 건 아니니까요. 은형법에 언급된 약재들을 살펴보면요. 개쓸개, 즉 견담은 명나라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도 기재가 돼 있을 정도로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약재 모두 오래전부터 안과 질환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 역사서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 충렬왕 시대인 1301년 병인 초하루에 사제 윤정량을 원에 보내 수유를 바쳤다. 즉 원나라에 수유라는 것을 조공했다는 내용인데 이 수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수유요? 수유는 최근까지 제가 우리 아기의 두 분 머릿속엔 역시 그 정도밖에 모르시겠죠? 아니, 우리가 아는 수유는 그거밖에 없죠. 자, 알쓸신잡입니다, 오늘은. 네. 이 수유는요, 소나 양의 젖을 가공해 만든 식품, 바로 버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버터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 진짜? 자, 버터를 그때는 수유라고 불렀는데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보약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수유를 어떻게 해 먹었느냐? 수유, 버터를 물과 함께 끓이고 졸여 죽으로 먹거나 구기자차에 넣어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수유는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명 수유치라고 불리는 벼슬아치 버터 장인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보약인 만큼 당시 수유치는 군 면제 혜택도 있었답니다. 진짜 대단한 보직이었네요. 군 면제까지. 수유치. 그만큼 귀한 식재였나 봐. 그렇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우리 선조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알쓸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신분 상승한 천덕꾸러기 모모모. 1622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 노동자들을 불러 모은 한 농장주의 중대 발표. 빵이 부족하니 식사는 빵 대신에 이걸 제공하겠어.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냐? 너나 먹어! 우린 일 못해! 노동자들은 농장주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파업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분노했느냐? 농장주가 식사로 제공한 것은 바로 일명 바다의 바퀴벌레로 불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다의 바퀴벌레? 노동자들이 멍멍이나 줘라! 라며 극혐을 외친 음식은 바로 랍스터였습니다. 랍스터? 아니 저걸 주면 땡큐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지금 랍스터는 특별한 날에 먹는 대표적인 고급 요리로 꼽히지만요. 1600년대 미국에서는 랍스터가 그냥 줘도 안 먹는 음식, 가난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몰랐다. 아니, 얼마나 맛있어요. 네. 골까지 버릴 게 없잖아. 그럼. 아니 랍스터를 그렇게 막 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걸 천대한 거야? 랍스터를 즐겨 먹던 이탈리아, 프랑스와는 달리 당시 미국 이민자들은요. 제대로 된 랍스터 조리법을 몰라서 그냥 맹물에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껍질은 딱딱하죠. 손질도 힘들죠. 그래서 낚시 미끼로 쓰거나 심지어는
비료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이 귀한 걸. 옥수수가 아주 잘 자랐겠네. 그런데 1800년대 천덕꾸러기 랍스터의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산업화로 인해 운송수단이 발달해서요. 1842년 최초로 미국 메인주에서 잡은 싱싱한 랍스터를 철도로 미국 중부 시카고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미국으로 이주해온 프랑스인들이 랍스터 요리법을 전파. 랍스터를 굽거나 튀기고 버터와 향신료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떴군요. 그리고 1870년대엔 랍스터 통조림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진짜 랍스타의 매력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개천에서 용이 된 랍스터. 저도 랍스터 정말 풍족하게 먹고 싶습니다.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5일 공개합니다. A whole new world.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전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 알라딘. 그런데 알라딘이 팬들 사이에서 때 아닌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너 그거 알아? 알라딘이 사실은 중국인이래. 아니 누가 봐도 중동 사람인데? 알라딘은 뭐 바그다드 뭐 알리바바 이거 다 중동 쪽이잖아요. 그리고 저 배우도 중동 사람 아니에요? 아랍계 아닌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에서 묘사된 알라딘의 모습은요. 짙은 눈썹과 어두운 피부 그리고 터번 같은 이슬람 복식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랍인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은 놀랍게도 인도인, 이집트인 다 아니고요. 대륙의 청년,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알라딘이 중국 태생이라는 근거. 우리가 아는 알라딘은 1703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앙투안 갈랑이 번역한 아라비안 나이트 속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원작입니다. 이야기 속의 첫 구절을 보면 중국 어느 도성에 매우 가난해 거지 생활을 하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봉사에게는 알라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대 배경이 아랍권 국가가 아니라 대놓고 중국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책이 번역된 시대 배경을 따져보면 청나라로 추측된다고 하고요. 청나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1890년대에 출간된 아라비안 나이트의 사파를 보면요. 알라딘 헤어스타일 보세요. 변발이네. 변발하고 있습니다. 저게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니가 약간 변발 아닙니까? 그러네. 지니가 지니가 청나라네.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입니다. 태극권 쓰면서 했어야 됐네. 이연골이네. 대놓고 중국이란 말이 첫 문장에 나오는데 네. 이게 왜 아랍 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 사파도 중국 사람이잖아. 자, 그 이유는요. 알라딘의 원작을 살펴보면 황제 대신 술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1100년대 후반에서 1200년대 초 몽골을 정복한 징기스칸에 의해 중국 대륙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해서요. 이슬람 색채가 강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알라딘이 애니메이션으로 각색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알라딘이 아랍계로 알려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알라딘의 고향인 중국에서는요. 2016년부터 북부의 중심 도시 인천에 있는 이슬람 테마파크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주제로 한 공연을 개최. 알라딘이 중국 태생인 것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머.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건너온 알라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퇴근했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전 기자를 응원합니다. Let's get it. 크로스! 본인을 위해 응원하는 거예요.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4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좋아. 놀라지 마십시오. 자, 두 기자님도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상어 고기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오 기자는 아무래도 고향이 고향이니까 고래고기 정도는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경상도에는 그 제사상에 상어 전이나 상어 토막을 구워서 올리는 게 풍습이에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 향토 음식 상어 고기를 단언컨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드셔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었다니까요. 뭘로? 몰라 이거 진짜. 저게 뭐야? 저 뭔데? 아 회덮밥? 회덮밥 아니에요? 회덮밥에 참치 올라가잖아.
자, 신선한 회와 채소에 매콤한 초고추장을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인 회덮밥. 안 드셔보신 분 없죠? 회덮밥 좋아하지. 수도법이야 먹어봤죠? 네. 자, 그런데요, 이 회덮밥에 상어 고기가 들어간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저 요리는 참치 회덮밥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귀한 고기를 왜 넣어줘요? 시키지도 않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참치나 광어 회덮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료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회덮밥일 경우 이렇게 깍둑 썰기한 회가 들어간 회덮밥은 상어 고기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요? 이 회덮밥에 쓰인 생선은 일명 상어 깍둑이라 불리는 회덮밥용 냉동 상어 고기로요. 진짜? 자, 포장지를 보시면 저거네.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게 저거예요. 게다가 상어살 100%라고 써 있어. 야, 진짜 몰랐다. 저는 한동안 그 참치집에서 상어 준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거는 아니네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완전 다른 얘기네.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참치 회덮밥이라고 써놓고 상어 고기를 넣은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 기만행인데 보통 아무 표기 없이 회덮밥이 써 있는 건 대부분 저 제품을 사용한 회덮밥이 나온다는 거죠. 상어 고기가 조직이 탱글탱글해서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고요. 또한 참치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알쓸 신작 이건 몰랐지 19 3위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대동단결이구나. 지난번 남양 특집 2탄 도시유괴담 19에서 소개한 일본의 무인역 키사라 기역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나죠. 자, 그 회담 속의 키사라 기역은 일본 전철 노선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 이곳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노선도에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미지의 역이 실제로 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부산에 말이죠. 그런 얘기 어딨어. 아니 부산이 전철이 잘 돼 있는 그럼. 도시인데. 자,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노선도를 보면요. 네. 시, 종점역은 미남역과 안평역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은 안평역입니다. 자, 종점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안내 방송 없이 열차 문이 싹 닫힙니다. 뭐요? 그리고 몇 분 뒤 한 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4호선에 숨겨진 미지의 역 안평 기지 간이역입니다. 뭐야 이게? 근데 노선도에 없는 데 있어요? 자, 일단 들어보십시오. 안평 기지 간이역은 아무나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일단 열차 맨 뒷칸에서만 하차를 할 수 있고요.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내리자마자 직원에게 신분증을 맡겨야 합니다. 한 명만 내면 되나요? 예. 여기는 보안구이기 때문에 이걸 메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니 그 군사 보안 지역인가요? 아니면 국가 비밀 지역? 저기 혹시 저기 해리포터 학교 가는 그 거기 아니에요? 부산에요? 궁금하시죠? 역 번호도 노선도에도 이름이 없는 안평 기지 간이역의 정체. 우리 홍보관에 오신 걸 매우 환영합니다. 홍보관. 자, 이곳은 바로 부산 경전철 홍보관입니다. 안평기지 간이역 계단을 따라 걷다 보면 부산교통공사 경전철 운영사업소가 나오는데요. 자, 이곳 1층에 경전철의 모형부터 경전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경전철 홍보관이 저렇게 있습니다. 다들 모르셨죠?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노선도에 없는 역이 있다는 소식에 부산 도박이인데 처음 알았네요. 가보고 인증 올릴게요. 아마 지하철에서 졸다가 못 내린 사람이 찾아냈을 듯? 뭐 이런 반응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산에 가게 되신다면 이 비밀스러운 곳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 전 기자가 오랜만에 1위에 올랐네요. 1위 후보 두 기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줄무늬에 숨겨진 비밀. 모모모도 안락사 권리가 있다. 수년간 이어져온 과학계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화론을 창시한 두 주역, 알프레드 월러스와 찰스 다윈마저. 이 무늬는 풀숲에서 맹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한 거야. 무슨 소리? 그건 아무런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해. 이게 대체 뭐냐? 현존하는 가장 미스테리한 무늬, 바로 얼룩말의 줄무늬입니다.
진짜로 저게 그 다른 동물로부터의 사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말이죠. 얼룩말에 줄무늬를 두고 맹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용이다, 체온 조절 효과다 등등 온갖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룩말 줄무늬의 미스테리가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헝가리와 스웨덴의 대학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그 실마리를 풀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룩말 줄무늬는 파리 퇴치용 생존 수단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사자 퇴치용이 아니라 파리 퇴치용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다는 거잖아요.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파리가 왜? 자, 파리 종류 중에 말과 같은 포유류의 등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흡혈 파리가 있는데요. 아, 흡혈 과정에서 아프리카 풍토병 중 하나인 수면병 등 포유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연구진들이 실제 말 크기의 모형에 각각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무늬의 끈끈이를 붙여서 어디에 더 많이 붙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모형에는 562마리, 흰색 모형에는 22마리의 말파리가 붙은 반면 얼룩무늬 모형에는 단 8마리의 말파리만 붙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확실히 효과가 무섭다. 좋네. 검은 말은 최악이죠. 아, 그리고 올해 2월 신뢰도 있는 과학저널에 척도가 되는 SCI급 저널에 게재된 얼룩말 무늬 연구 결과가 말의 무늬에 따라 말파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일반 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들은 75%인 반면 얼룩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는 25%,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무늬인가 보다. 이 연구팀은요, 줄무늬가 말파리에 시각적으로 혼동을 줍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얼룩말의 줄무늬는 말파리와 같은 흡혈파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 온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알쓸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저의 두 번째 1위부를 발표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그런데 스위스에는요, 모모모를 위한 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충류인가요? 세 글자면? 뭔가 곤충? 곤충, 바로 금붕어입니다. 금붕어요? 아니, 금붕어를 위해서 뭐하러 법을 만들죠? 저는 아까 헤드라인 보니까 안락사면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1992년 스위스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 사회성을 강조하며 동물보호법이 발효, 그리고 2008년 9월엔 이 법안이 더욱 강화됐는데요. 무려 160페이지에 달하는 동물보호법에는 개나 소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도 구체적인 사육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 사방이 투명한 어항에서 기르는 것도 금지. 또 금붕어도 말은 못하지만 혼자 있으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금붕어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에서는요, 물고기인 금붕어도 통증을 느낀다라고 여겨서요, 금붕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산채로 버리면 안 됩니다. 충격을 가해서 기절을 시킨 뒤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네. 금붕어를 위해서. 신기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처벌돼요? 자, 만약에 이런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 약 2,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도 겁나 세. 그렇죠. 야 대단하다. 아니 사실은 반려견, 뭐 반려묘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네. 보통 이제 금붕어나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의 생명, 동물권을 존중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